네.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인사관리의 어떤 형성 배경에서 이제 뭐 인사관리 중요성, 경영학과 인사관리 이런 내용도 간단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 보시면 이제 인사관리 발전이죠.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사라는 거는 그 인사관리, 특히 종업원과 사용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그런 발전, 그 기초로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그 발전 과정을 살펴본 거로서 뭐 가부장적 인사관리, 뭐 착취적 인사관리,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한 내용이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12페이지에 있는 이론사죠, 그렇죠? 이제 처음에 나오는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론사에 대한 건데, 이제 이론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고, 실제로 출제가 가끔씩 되죠, 그렇죠? 그 최근에 가장 그 기출 중에서는 이제 인간관계적 접근 호소 공장 실험이 나온 적도 있고, 그러한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넘어서 이론사라는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인사관리가 그 이론적 뿌리, 토대가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고, 여전히 여기서 배우는 것들이 우리 인사관리에 영향을 미친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제도적인 측면이나 어떠한 뭐 제도의 취지라든가 이런 거에 미친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배우는데, 처음에 이제 기계적 접근, 그 다음에 인간관계적 접근,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접근. 그렇죠? 이 전략적 접근은 다른 걸로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할 수 있어요. SHRM이라고 하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이고, 이 부분이 이제 오늘날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따로 볼 건데, 어쨌든 크게 세 덩어리를 보면은 기계적 접근, 인간관계적 접근, 전략적 접근의 순서로 흘러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발전을 이룩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때 이 기계 접근, 인간관계 접근 뭐 이런 거에 세부적인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이라는 거는 뭐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론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얘네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론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계 접근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 이게 이제 산업혁명 초기에 이제 우리가 산업이 발전해 오다 보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갑작스럽게 산업이 크니까 이제 뭐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뭐 공장 관리가 이루어졌었겠죠. 그때 뭐 경영학이고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냥 뭐 생산 막 하고 뭐 팔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그냥 저 내용이었지, 뭔가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없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것들이 한계가 분명히 있겠죠. 뭐 소규모로 하면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문제가 없지만, 이제 규모가 점점 커지고 뭐 공장이나 뭐 이제 이런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생겨난 거고,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생산성을 높일까, 뭐 이런 것들도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등장한 게 테일러고, 테일러가 이제 기계 접근이라는 거를 이제 이론적인 이제 그걸 만들어낸 건데, 그래서 기계 접근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는 뭐냐면 생산성이 향상이 있어, 생산성 향상. 혹은 뭐 성과 향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성과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생산성 향상으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과거보다 더 체계적으로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더 포커스, 그러니까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했던 거고,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온 게 이제 기계적 접근이었어요. 기계적 접근은 그래서 공장의 관리를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서 생산성을 더 높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이론 내용인 거고, 반면에 인간관계 접근은 말 그대로 인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시 여겼던 건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드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떠한 심리 상태냐?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 나가서 일을 할 때 정말 나가기 싫은 회사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서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경우와 이 회사 너무 좋아. 나는 우리 회사가 너무 마음에 들고 우리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서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하는 경우와 어느 경우가 더 나은 제품, 나은 서비스를 할 확률이 높겠어요? 후자가 더 높겠죠. 그렇죠? 즉 인간관계 접근은 결국은 그걸 하는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중요한 거고 그러면은 그들의 어떤 만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성원의 만족. 즉 인간관계 접근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을 만족시켜서 구성원들을 동기부여시켜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성과를 낼 거냐 이걸 더 중요시 여겼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목표는 구성원의 만족, 그러니까 구성원이 우리 조직에 만족하고 조직에 몰입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뭐 이런 것들 동기부여돼서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거. 즉 구성원의 만족에 좀 더 포커스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략적 접근은 이제 우리가 70년대 이후 80년대 뭐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경영 환경이 변하면서 이제 새롭게 뭐 전략 경영이 등장하고 뭐 이제 이런 복잡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기업이 살아남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하면서 나온 건데 전략적 접근에서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조직 효과성이에요. 우리가 경영 조직에서도 배우겠지만 인사관리에서도 조직 효과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조직 효과성이라는 건 결국 뭐냐 하면은 조직 목표 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조직 목표 달성. 자, 조직 목표 달성. 어떻게 하면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전략적 접근은 결국은 인사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공헌하고 기여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지상과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커스 거기에 돼 있는 거예요. 조직 효과성. 그렇죠? 이런 식으로 추구하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걸 다 해서 뭐예요? 회사가 잘 성장하고 하는 게 이제 목적이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더 높일 거냐? 그렇죠? 효율성을 높일 거냐? 그러한 관점이 이제 기계 접근이고 결국은 성과라든가 이런 것도 구성원의 만족, 구성원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크게 더 받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성원을 어떻게 하면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동기부여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한 게 인간관계 접근인 거고 전략적 접근은 결국 이 복잡한 경영 환경 속에서 우리가 조직이 살아남고 성장하려면은 조직 목표 달성에 최대한 모든 자원들이 협조하고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조직 목표 달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기 위해서 인사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관점에서의 접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구하는 바가 다르죠. 그렇죠?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이런 기계적 접근의 이제 뿌리, 이걸 토대로 하는 사람이 이제 여러분이 아닌 테일러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뿌리예요. 그렇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이 기계적 접근의 뭐 주창자이자 뭐 이제 그 만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테일러부터 시작한 거니까. 어차피 테일러는 뭐 경영이든 인사관리에서든 거의 뭐 이 학문에 처음 만드는 사람이나 체계한 사람이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테일러고 테일러가 주장했던 과학적 관리법이 이제 요거의 기계 접근의 메인의 뿌리인 거고, 인간관계 접근은 뭐예요? 메이오의 호송공장 실험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략적 접근 같은 경우는 뭐 학자 이름을 뭐 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뭐요? 자원 기반 이론이 전략적 접근의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인 가장 중요한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여기서는 사실 학자 이름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저 앞에는 워낙 이제 유명한 것들 분들이고 뭐 책에도 많이 나오니까 이름 정도는 알아둬야 되고, 전략 접근은 이제 자원 기반 이론에 대한 것들이 주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것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고 나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볼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HRM이라는 거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각각의 요 접근, 이론에서 바라보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결국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왜?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그러면 각각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점은 각각 어땠느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중요한 사항들인 거고,
이 기계적 접근에서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생산성 향상이야. 어떻게 하면 공장의 사업의 생산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냐? 그 부분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은 어쨌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야. 그렇죠? 그냥 기계의 한 부품과 같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공장, 우리가 돌리는 공장이 어떻게 하면 더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냐면 그 도구로서 사람을 쓰는 것 뿐이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직무와 사람에 대한 것도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보죠. 그래서 테일러의 이 과학적 관리법 혹은 기계적 접근에 따르면 이 직무라는 거는 결국은 뭐 물리적 조건이 중요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직무를 설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무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게 기본적인 이 기계적 접근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즉 직무 전문화를 왜 강조하냐면 분업의 원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생산성을 높이는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단위 시간당 예를 들어서 뭐 1시간에 10개 만든 걸 어떻게 하면 100개를 만들까? 이런 거에 대해 고민이 포커스가 다 맞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일러도 이제 그게 이제 주된 관심사였죠. 그렇죠? 우리가 보니까 이 테일러도 원래 이 사람 관리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최강회사에서 관리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분명 이제 우리가 그 MBTI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T형인 사람일 거예요. 분명히 T형인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뭔가 이 체계적이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렇죠? 이 그 이론, 그러니까 그 이성적이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보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 뭐 관리자도 하고 그러니까 그 근로자들이 일하는 것도 개판이고 회사도 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개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테일러가 정의하기를 이전에 있던 이런 관리법들은 다 주먹구구식이고 뭐예요? 비과학적이라고 봤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당하게 자기가 쓴 책에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내용을 쓴 거잖아요. 과학적이라고. 그건 뭐예요? 이전에는 니네는 비과학적이야. 이게 뭐야, 이 개판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풀어나간 건데 이 관심사는 뭐였어요?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거냐.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서 힌트를 찾은 게 뭐냐면 그 아담스의 이제 국부론에 보면은 핀공장 사례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분업은 잘 알잖아요. 분업의 원리. 이게 이제 과거부터 있었던 건데 이게 아담스의 그 국부론이란 그 유명한 책에 보면은 핀공장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뭘 제조를 한다 그러면 보통은 어떠한 개념이에요? 뭐 장인이 혼자서 뭐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이제 일이라고 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길드나 공방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핀공장 사례가 뭐냐면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작업을 혼자서 하는 경우에 뭐 그렇게 하면 하루에 뭐 10개를 못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공정을 나눠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철을 녹이고 그 철을 모양을 다듬고 뭐 이런 것도 뾰족하게 갈고 뭐 이런 공정을 나눠서 여러 사람이 그거를 분업을 했더니 뭐예요?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오른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착안을 한 거죠, 테일러는. 아, 그러면 이 분업의 원리를 우리가 더 가지고 들어와서 이거를 공장 안에서 체계적으로 만든다 그러면 생산성을 과거보다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그래서 테일러는 직무 전문화를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 어떠한 공정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잘게 쪼개고 단순화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책상을 만드는 공장이다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이 책상을 뭐 한 사람 많아야 두세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면 이 공정을 쭉 펼쳐서 쪼갠 다음에 더 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책상의 공정이 뭐 한 10가지라 그러면 10개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10개 공정마다 한 사람씩 붙어서 어떤 사람은 이 책상에 뭐 오른쪽 다리만 붙이는 일만 하루 종일 하고 어떤 사람은 요 끝에 있는 다리, 요 3번, 2번 다리만 붙이는 일 하루 종일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떤 사람은 이거, 다른 사람은 요 책상을 자르는 일, 다른 사람은 이거를 뭐 책상을 미는 일, 뭐 이런 식으로 쪼개서 하는 게 생산성을 위해서는 더 효율적이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직무를 전문화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직무 설계에서도 직무 전문화를 주장한 거죠. 그래서 직무를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잘게 쪼개, 그래서 분업의 원리를 강조해서 그 직무를 설계하고 생산을 하도록 한 게 바로 기계적 접근의 가장 주된 주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받아들여서 뭐예요? 공장들이 이제 분업의 원리를 통해서 이런 직무 전문화를 더 추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 쭉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면은 뭐예요? 하루 종일 단순 반복적인 일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책상만 기계처럼 그냥 뭐 책상에 한쪽 다리만 붙이는 일, 뭐 책상을 자르는 일,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볼트만 조이는 일, 이런 식으로만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직무 전문하고 직무에 대한 내용을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게, 그리고 관리를 했던 게 바로 이 기계 접근의 주된 내용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한 관점은 어땠냐? 사람에 대한 관점. 사람을 어쨌든 이 기계 접근에서는 생산성 향상이 주된 목표였고, 사람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사람은 그냥 생산의 한 요소일 뿐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기계 부품 같은 거죠. 그렇죠? 그냥 얘 아니면 갈아 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얘가 뭐 아프다고 그러고 뭐 이러면 그러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애를 바꾸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렇죠? 너 못해? 그러면 다른 애를 바꾸고 갈아 끼고. 그렇죠?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생산의 한 요소로 봤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은 뭐예요? 경제적 동물이라고 봤어요. 즉 뭐냐면 경제적 동물이 돈 많이 주면 더 열심히 일할 거라는 관점으로 사람을 봤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얘네들이 막 태업하고 했던 거는 열심히 일하나 안 하나 돈의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테일러 시대 이전에는 관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어떤 조직적인 태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8시간 공장을 돌리면 뭐 예를 들어서 10명의 직원들이 몇 개의 물건을 만드는 게 적정하냐,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이 8시간 동안에 이 라인에서 10명이 돌리면 제품이 하루에 8시간 돌리면 10개는 나와야 이게 적정하다, 뭐 이런 관리가 있어야 얘네가 한 8개 만들어. 야, 니네 왜 열심히 일을 안 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보다 더 만들면 뭐예요? 니네 열심히 일했네? 뭐 상을 줄 수도 있는 거, 그런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런 기준들이 없었던 거예요. 공장에서도 그런 걸 뭐 파악할 생각도 안 하고, 주먹구구식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이 어때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어떤 날은 한 8개도 만들고, 좀 잘 되는 날은 한 9개, 10개도 만들고, 좀 그렇다 그러면 7개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조직적인 태업이 막 이루어지고 그런 시기가 이 당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일러는 이제 그게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관리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과업량이나 이런 것들을 알면 얘네가 지금 조직적인 태업을 하는지 아니면 조직 태업이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얘네가 뭐 10개를 만들거나 뭐 예를 들어서 8개를 만들거나 뭐 15개를 만들면 이렇게 많이 만들어도 돈은 똑같이 받아. 그럼 뭐예요? 열심히 해서 많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대충 일해도 똑같이 돈 받으면.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대한 유인이 없으니까 종업원들이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라는 거는 경제적 동물이니까, 야, 네가 열심히 해서 돈 더 받을 수 있으면 사람들은 뭐예요? 더 열심히 돈을 만들 거라는 걸 전제를 한 거죠. 그래서 경제적 동물이니까 열심히 만들면 더 많이 만들거나 생산 높으면 뭐예요? 돈을 더 주면 더 열심히 일할 거다. 이런 전제를 까는 거예요. 경제적 동물이라는 게. 그래서 테일러가 주장했던 게 뭐예요? 여기서 이제 차등성과급제가 나오는 거죠. 차등성과급제. 즉 성과급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표준과업량이라는 걸 먼저 찾아요. 테일러는 항상 표준과업량이라는 걸 찾는다. 어떠한 라인에 단위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몇 개를 만드는 게 표준적이냐를 먼저 뭐 시간과 동작 연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옆에서 관찰해서 그거를 먼저 정합니다. 그래서 이 A 라인은 뭐 8시간 하면 근로자 뭐 5명을 투입했을 때 뭐 10개가 표준과업량이야. 이걸 정해요. 그러면 뭐예요? 10개. 종업원들 10개보다 못 만들면 얘네 지금 태업하는 거죠. 그거 관리하고 뭐 제재하고. 반면에 10개 이상으로 만들어. 11개, 뭐 12개를 만들어. 그러면은 많이 만든 거잖아요. 더 표준과업량. 그러면 야, 너 돈 더 줄게. 더 많이 만들면. 네 열심히 한 거니까 돈 더 줄게. 그러면 뭐야? 사람들이 돈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뭐예요? 사람들이 10개, 12개, 13개 만들려고 더 집중하고 하니까 생산성이 올라갈 거고 성과도 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경제적 동물로 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돈을 많이 주면 더 열심히 일할 거다라는 관점이 바로 이 기계적 접근에서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사람에 대한 이제 뭐 그 기계 한 부품으로서의 뭐 요소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메인은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온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테일러의 기계적 접근이 분명히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학의 어떤 토대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인사관리적으로 어떤 체계적인 학문으로서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만든 그러한 분명히 공헌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테일러의 기계적 접근, 과학적 관리법을 통해서 공장들이나 이런 데가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올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당연히. 그렇죠? 과거보다 배로, 몇십 배로 이제 생산성이 오르면서 산업 발전이 크게 이루어지는 거죠. 즉, 이런 테일러의 기계적 접근을 통해서 그 산업 발전이 크게 이바지된 그러한 부분에 분명히 공헌은 한 게 있어요. 그거는 무시할 수 없는 공헌이에요. 그렇죠? 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다리 차면 기울듯이 이제 이게 좋긴 한데 지나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 전문화라는 건 뭐예요? 분업의 원리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공정을 다 잘게 쪼개요.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러다 보니까 요 하나하나의 공정들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지나치게 단순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제 책상을 만든다 그러면 책상이 뭐 이제 공정을 자르면 원래 처음에 5개로 했다가 더 쪼개. 뭐 10개. 그러니까 더 단순화. 그러면서 더 효율이 올라가는 뭐 이런 걸 추구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하루 종일 뭐예요? 아주 단순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을 하루 종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회사 책상을 만드는 회사야. 여러분은 계속 이런 뭐 컨베이어 벨트가 있고 계속 책상이 뭐 부품으로 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1번 다리를 조립하는 역할을 맡았어. 그럼 하루 종일 뭐예요? 오면 갖다 끼고 조립하고 또 오면 끼고 조립하고 이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해서 좋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무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나 어떤 만족감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죠. 이 사람이 기계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지나친 전문화 때문에 이 사람이 기계처럼 이제 거의 취급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1번 하던 애가 뭐 다리를 다쳤어 혹은 팔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뭐야? 다른 애로 갈아 끼면 되는 거야. 너 좀 힘들어? 뭐 갈아 껴. 어차피 단순 반복적이니까 뭐 고도의 지식이나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노동시장에서 팔다리 멀쩡하고 건장한 애만 데리고 오면 돼. 교육만 한두 시간 시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작업장에서 사람들은 일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기계랑 같은 취급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업장에서의 사람은 사라지는. 그래서 뭐예요? 인간 소외 현상 이런 것들이 사회에 마련하게 되는 거죠. 인간 소외, 뭐 노동 소외, 혹은 뭐 소외 현상, 뭐 이제 이렇게도 하기도 하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즉 인간성이 말살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그 공장주들이나 뭐 사업주들이 뭐 노동자들을 다 기계 보듯이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한 문제가 이제 만연해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퍼져요. 그 굉장히 여러 가지 우려들, 막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항상 여러분들이 그 예시, 그 영화적으로 보면은 이거에 대한 그 되게 유명한 그 표현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제 이 사람 알죠?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 이제 무성 영화 시절에 이제 대표적인 그 영화 감독이자 배우잖아요. 찰리 채플린. 그렇죠? 이 사람의 유명한 작품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거죠. 그렇죠? 그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그 어떠한 이제 그 영화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이 찰리 채플린이 어떤 공장에 취업을 해요. 공장에 취업하는데 공장에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있고 여기에 컨베이어 벨트에 이 기계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여요. 그러면 찰리 채플린이 뚱뚱한 뭐 백인 남자 옆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오면은 계속 이거 조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막 조이는 일을 해요. 근데 이제 뭐 우스꽝스럽게 뭐 부딪히고 막 이렇게 하죠. 막 그러다가 뭐 이제 문제를 일으키다가 이 사람이 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빨려 들어가서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톱니바퀴 있는 기계 안에 들어가서 막 여기서 이렇게 막 돌아요. 돌다가 나중에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 사람이 기계와 같은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메타포의 되게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하는 거 보면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조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뭐 어쨌든 인간적인 사람이니까 뭐 주변에 있는 사람 얘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놓치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뭐 혼나니까는 막 하는 척 하다가 뭐 실수로 이제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건데 결국 기계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한 그 시대
그 시대에 이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보면 영화적으로 표현한 그런 대표적인 하나의 장면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기계 접근에 따르면 이제 이런 직무 전문화, 그 지나친 전문화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매너리즘, 그 다음에 뭐 그런 이제 거기서 만족감 이런 것들 하나도 못 느끼는 거죠. 그냥 기계처럼 취급받을 뿐인 거고, 정작 이 작업장 안에서는 사람이 일을 하지만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뭐 이러한 이제 현상이 된 거죠. 이제 그게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됐던 거고, 이제 그러한 문제, 그리고 이제 그러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화하면 생산성이 오른다고 했는데, 그래서 막 전문화를 추구해요. 근데 전문화를 추구하니까 처음에 전문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성과라고 하고, 생산성이라고 할까요? 생산성. 그 다음에 이게 전문화 정도라고 했을 때, 테일러의 말대로 전문화를 하니까 생산성이 막 올라. 좋아.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나친 전문화. 그러니까 뭐든 이제 지나치면은 못하니만 못하잖아요. 안 하니만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너무 전문화가 되니까 오히려 성과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이 비효율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만족감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성과가 더 나빠지는 이러한 이제 문제도 생기는 거죠. 그렇죠? 즉 지나친 전문화가 오히려 성과를 떨어뜨리는 이런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전문화라는 것들이 결국은 이 중요한 이제 생산의 어떤 관리나 직무 설계 방식으로서 효과가 있었지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인간 소외 현상이라던가 오히려 성과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도 이제 발생이 됐던 거고, 또 사람을 경제적 동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이 주면 열심히 일할 거라는 거 이 전제를 해서 뭐 차등 성과급제도 하고 있는데, 근데 보면 돈을 많이 주는데도 성과가 안 오르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돈을 많이 주면 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있을 때 돈을 많이 주면은 더 열심히 일하고 몰입하고 해서 성과를 낼 텐데, 돈을 많이 준데도 떠나는 이런 현상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난 싫어. 떠나는 사람들. 그러면 이게 왜 분명히 경제적 동물이고 돈 많이 주면, 예를 들어서 뭐 B기업보다 돈 많이 준다 그러면 여기에 남아서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는 게 되는 게 맞는 건데,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이직하는 이러한 일들도 벌어지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서 보는 사람의 어떤 경제적 동물 관점에서 설명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새로운 이론, 뭐 반사로서 어떤 뭐 그런 이제 그런 연구에 대한 이제 그런 니즈들이 생겨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바로 인간관계적 접근이에요. 새롭게 등장한 게. 그래서 뭐 하버드의 이제 메이오라는 학자가 이제 인간관계 접근을 이제 정리한 건데, 저 호성공장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인간관계 접근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호성공장 실험이 이 과학적 관리법이나 기계 접근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뭐 새로운 이론을 만들 거야 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하거나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이 애초에 호성공장 실험은 이 기계적 접근에 대한 실험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전화기 이제 전선 그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그 웨스팅 회사인가? 그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경영진들이 이 기계 접근에 충실하게 우리가 전문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막 했는데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성과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예요? 그 하버드에 있는 웨이오 학자한테 부탁해서 좀 컨설팅 좀 해달라. 우리가 저렇게 전문화도 하고 뭐 기계 접근에 따라서 이렇게 공장을 관리를 하는데 성과가 이상하게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와서 좀 조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들어와서 조사를 하게 된 게 호성공장 실험이에요. 그래서 호성공장 실험에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조명 실험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이 기계적 접근에서는 직무에 있어서는 이러한 직무 전문화, 설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고, 또 직무에 있어서 기계 접근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물리적인 작업 조건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테일러는 우리가 여기가 하나의 어떤 생산 라인이라고 했을 때 이 생산 라인에서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세팅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몇 명을 배치하느냐, 그리고 이 방에 밝기를 몇 도로 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형광등을 다 켰을 때랑 절반만 켰을 때랑 그럴 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다 켜도 보고 꺼도 보고 뭐 몇 개만 켜봤을 때 가장 생산성이 높은 그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온도를 또 몇 도로 했을 때,
뭐 지금 습도가 몇 도고 했는데 가장 생산성이 높을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온도는 뭐 20도를 유지하고 습도는 몇 도를 하고 뭐 밝기는 뭐 30럭스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물리적 작업 조건의 최적적 값을 찾으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이 테일러의 주장이고 기계적 접근이에요. 그래서 직무에서도 물리적 작업 조건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물리적 작업 조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실험도 뭐예요? 조명 실험을 했다는 게 이제 그 작업장에서 뭐예요? 조명의 밝기를 조절해 본 거예요. 조명을 낮춘 상태에서 점점점 올려다 보면은 생산성이 거기에 어떻게 미치는지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낮았을 때보다 좀 높여가니까 생산성이 올라 비례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면 피크를 찍은 것 같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조명을 다시 낮추면 생산성도 같이 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결과값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조명의 이건 정확한 숫자는 50럭스가 제일 최적의 그 값이다. 이걸 찾고자 하는 실험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최고로 찍었으니까 낮추면 생산성도 같이 낮춰줘야 되겠죠. 근데 이 작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올리면서 생산성이 올라가요. 근데 조명을 낮추는데 생산성도 계속 올라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분명히 조명이 올라가면서 조명의 어떤 밝기가 올라가면서 생산성도 올라가는데 그러면 낮추면 다시 떨어져야지만 이게 설명이 될 텐데 조명에 다시 낮춰도 생산성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왜 그러지?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 인터뷰도 해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봤더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었던 거지. 회사가 이번에 우리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버드에 되게 유명한 교수님 모셔가지고 컨설팅을 하고 자기네들이 대표로 선정이 돼서 우리 회사를 대표로 해서 지금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실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해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전혀 무관하게. 그러니까 더 집중해서 이 사람들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찾아지다 보니까 이거 좀 새로운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어서 계속 한 8년 동안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결론까지 뭐냐? 결국 이 기업에 내는 성과라는 거는 그 일을 하는 종업원들, 구성원들의 심리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직무에서 전문화, 물리적 작업 조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 일을 하는 종업원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냐? 이 사람들이 회사한테 인정받고 만족하고 있고 동기부여가 돼 있다 그러면 조명이 좀 어둡더라도 혹은 습도가 좀 나쁘더라도 성과를 낸다는 거예요. 즉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구성원들의 심리 상태, 만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낸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요 인과관계 접근의 가장 큰 그 차이인 거고 이때와 다르게 이제는 뭐예요? 사람에 집중하게 된 거죠. 사람에. 이때는 사람이라는 거는 그냥 기계 같은 거였어요. 그렇죠? 부품 같은 거였고 인간관계 접근에서 이제 사람에게 좀 더 이제 집중을 하게 된 거죠. 사람이 이렇게 성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얘네들의 심리 상태나 이런 게 더 중요하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직무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지나친 전문화는 오히려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드는 거야. 불만족하게. 그렇죠? 누가 기계처럼 취급받는 걸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비전문화 해야 돼. 전문화의 반대로 가는 거죠. 즉 비전문화 한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에요? 직무 확대하라는 얘기죠. 직무 확대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기계 접근에서 물리적 작업 조건이 중요하다 하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다. 그거 조명이 밝던 어느 상관없고 심리 상태가 중요한 거야. 그게 이제 이 인간관계 접근의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사람이 무슨 그게 단순한지는 아니? 돈 준다고 더 많이 열심히 일하게? 사람은 복잡한 동물이야. 어떻게?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심리 상태에 따라서 하루에도 마음이 여러 개 달라지는 복잡한 사람이야. 즉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봤어요. 즉 뭐냐면 회사와의 관계, 주변 동료와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이러한 속에서 영향을 받고 거기에서 성과나 이런 거에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죠? 즉 사회적 동물로 봤습니다. 그렇죠? 요게 가장 큰 차이죠.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완전 대척점에 있는 거죠. 대척점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로 생겨난 거고 이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혹은 이제 하나의 내용으로서 나온 거니까 서로 대척점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인간관계 접근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포인트를 집으시면 돼요. 그렇죠? 집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 접근을 통해서 이제 인사관리라는 것도 이제 많이 바뀌죠.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그 인식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제 뭐 마음이라던가 뭐 그런 뭐 정신이라던가 이런 것들 이제 신경 쓰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한 70년대, 뭐 80년대 그러면서 이제 뭐 세계가 글로벌화 되고 그 다음에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지면서 이제 그 이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주요하게 된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뭐 공장이나 이런 데는 뭐 찍어서 팔면 팔리는 막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고도하게 뭐 마케팅을 한다던가 뭐 경쟁이 치열하기보다는 막 우리가 만들어서 팔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조자 우위의 그런 시대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쨌든 산업이 발전하고 뭐 제조하는 회사도 많아지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그 경쟁이 원래는 뭐 국내에서만 이제 다투다가 뭐예요? 글로벌화 되면서 뭐 그 당시에 이제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잘 하고 있다가 막 일본이 이제 들어오면서 뭐 엄청 이제 그 제조가 침체를 겪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복잡한 여러 가지 환경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에서 이제 전략 경영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전략적 접근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렇죠? 즉 이 복잡한 환경에서 우리가 기업이 살아나려면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힘을 집약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부 역량을 보유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하나의 힘을 합쳐서 우리가 경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쟁터죠, 전쟁터. 거기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략 이런 걸로 접근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등장한 건데, 그래서 전략적 접근이고 그게 목표가 그래서 조직 효과성이 제일 중요한 목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한 건 이제 자원 기반 이론이고 일단 이걸 나중에 볼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 직무와 사람에 대해서 뭐 관점이 따로 있느냐? 따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거죠. 전쟁에서 이기려면 뭐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갖다가 쓰는 거예요. 뭘 하나 이건 이거야 라는 거라기보다는 때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전문화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혹은 확대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이 따로 없는 거죠. 거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좋은 수단, 필요한 수단을 갖다가 쓰면 되는 거지, 뭐 사전에 직무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사실 전략적 접근에서는 관심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전략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회사의 어떤 전략이나에 따라서는 전문화가 유리하면 전문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순서적으로 발전해왔다고 해서 오늘날 이런 전문화가 야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런 거 아닙니다. 여전히 이 사람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냐 어떤 제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분업의 원리를 통해서 전문화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제조가 발전하면 이제 인건비가 올라서 회사들이 공장을 막 그 동남아시아나 중국으로 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보면은 아직도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많아요. 그렇죠? 아직도. 그렇죠? 정도의 차이일 뿐인 거지. 그렇죠? 그리고 확대가 유리하면 확대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경제적 동물이면서 사회적 동물이니까 그때그때 필요하게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는 굳이 뭐 경제적 관점은 어떻고 사람 관점은 어떻고 직무 관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옵션만 존재할 뿐이에요. 옵션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조직의 목표가 정해지고 뭐 전략이 정해지고 그러면 자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야? 거기에 필요한 옵션들을 정해서 조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조직 목표 달성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요 SHRM은 이따가 다시 볼 건데 어쨌든 이론사는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가고 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역사적인 흐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하나의 스토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아 이렇게 흘러왔구나라는 거를 잘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출제는 이미 우리가 최근에 그 인간관계 접근에서 호송공장 실험, 호선 실험으로 출제가 한 번 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로 해서 자원 기반 이론을 해서 이론적인 내용이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당장 출제 가능성은 조금 낮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12페이지 내용으로 좀 볼게요. 12페이지 이론사부터 보시면 처음에 기계적 접근이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형성 배경입니다. 그래서 테일러 과학적 관리법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도 있죠. 형성 배경에 조직적 태엽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테일러가 정립한 과학 관리의 원칙으로서 하루에 적정한 성과 수준, 표준적인 작업 조건, 그다음에 성공에 대한 높은 보수. 이게 이제 차등 성과급제로 이어지는 거죠. 실패에 대한 손실. 그러니까 이러한 과학 관리 원칙을 둔 거예요. 그렇죠? 뭐 말은 과업이지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직무 관련된 직무 관리 원칙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죠. 테일러를 토대로 해서. 그래서 뭐 거기 과학 관리 원칙에 적정한 하루의 성과 수준이라는 게 바로 표준 가업량이에요. 표준 가업량. 그래서 표준 가업량을 우리가 밝히는데 테일러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관리라는 걸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뒤에 차등 성과급제를 하려고 해도 하루에 몇 개를 만드는 게 적정하냐 알아야 더 만들었을 때 더 높은 임금을 적용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표준적인 작업 조건, 그러니까 작업 조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물리적 작업 조건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작업 조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성공에 대한 높은 보수, 그렇죠? 이게 차등 성과급제랑 연결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점은 어땠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는 전문화, 그렇죠? 직무 전문화를 추구했고, 그 전문화 옆에다가 가로치고 분업의 원리 강조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그렇죠? 분업의 원리 강조, 전문화 옆에다가. 그러니까는 그 테일러는 이 직무 관리에 있어서, 특히 설계에 있어서는 그 아담스의 핀공장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직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분업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직무를 전문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문화 옆에 분업의 원리 강조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기계화, 그다음에 표준화된 작업 조건. 그렇죠? 그 표준화된 작업 조건 밑에다가 물리적 작업 조건이라고도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 조건 중에서 표준화됐다는 게 결국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표준화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작업 조건이라는 게 눈에 보이거나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작업 조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작업할 때는 어떤 연장을 쓰고, 연장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망치의 길이는 몇 센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매뉴얼화 시키는 게 테일러의 방식이에요.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죠. 그래서 뭐 그 대표적인 예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삽질도 어떻게 하면은 이 삽질을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논문이 쓴 게 있대잖아요. 효율적인 삽질에 대한 방법에 대한. 그래서 삽질의 자세, 뭐 삽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이게 따져가지고 효율적으로 삽질하는 방법을 찾기도 했던 사람이 테일러죠. 굉장히 그런 물리적인 작업 조건, 뭐 표준화된 작업 조건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사람에 대해서는 뭐예요? 생산의 한 요소, 개념, 기계의 한 부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밑줄 그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놓고 노동소외라고 하나 체크해 두세요. 무슨 의미겠어요? 사람을 생산의 한 요소, 기계의 한 부품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인간 소외, 노동소외 현상으로 이어진 거죠. 즉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본다는 거죠. 기계 한 부품으로 보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다 기계 같은 거예요. 다치면 바꿔 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도 이제 뭐 기계처럼 취급받으니까 거기에 불만족이나 아니면 자조가 섞인 그러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옛날 이런 테일러 시대, 그 테일러 시대랑 뭐 그 대량 생산, 포디즘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런 시대에는 그 보통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한대잖아요. 그 출근해서 이제 작업복을 갈아입잖아요. 라커룸에 이제 그런 식의 내용이 있었대요. 머리도 두고 가라. 머리도 두고 가라. 그러니까 가면은 머리를 쓸 일이 없는 거죠. 현장에 가면 그냥 계속 똑같은 일만 하니까 머리를 쓸 일이 없죠. 그래서 노동자들 사이에서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머리도 두고 가라. 이제 이런 식의 뭐 내용이 있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기계처럼 취급받았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서 높은 대체성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니까 대체하기가 더 쉬웠던 것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제 노동소외 현상 이런 것들이 더 생기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동물 있죠. 경제적 동물 옆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화살표하고 차등 성과급제라고 써놓으세요. 차등 성과급제.
경제적 동물로 보니까 이제 차등성과급제를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주면 더 열심히 일하니까 뭐 하루에 성과 기준을 정해서 그보다 더 일하면 더 높은 임금을 적용해서 더 높은 임금을 주면 사람들이 뭐야? 더 열심히 일할 거고 그게 선순환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차등성과급제로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한 이제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그 아래 있는 박스는 그냥 가볍게 보세요. 과학적 관리론의 내용은 그냥 이러한 과학적 관리론의 내용이 있다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동그라미 3번 이후부터죠. 평가. 항상 이론은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공헌이 뭐냐? 시사점이 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이 있으면 이 이론이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가 우리 사회 아니면 학문적으로 어떠한 공헌을 했느냐, 요걸 항상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비판이나 한계, 그 이론도 완벽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한계는 뭐냐? 그 이론은 볼 때는 항상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공헌은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높은 생산성 향상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그런 부분들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이 이후로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된 그 기반이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하게 만들어졌던 거죠. 그렇죠? 그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인사관리나 이런 것들의 이론적인 초석을 마련했다. 그렇죠? 그 내용도 이제 중요한 공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영학이나 그 이런 인사관리가 학문적으로 이제 시작된 게 요 시대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계적으로. 그렇죠? 반면에 이제 비판 나오죠. 비판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두 번째 게 중요하죠. 일에 대한 자긍심 상실, 인간소의 유발. 그래서 인간 없는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 없는 조직이라는 표현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조직은 있는데 조직이라는 건 사실 사람이 모여서 구성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인간은 없더라. 그건 뭐야? 다 기계처럼 취급받는 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인간 없는 조직. 그렇죠? 이제 이게 뒤에 가면 이제 인간관계 접근에서는 달리 써요. 조직 없는 인간이라는 또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렇게 비유적으로 쓰는 거니까 인간 없는 조직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알아두시면 뭐 잘 쓸 수 있는 내용이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인간소의 유발. 그렇죠? 그 다음에 작업장에서 인간 행동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죠.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 많이 준다 그래도 뭐 예를 들어 상사와의 갈등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이유로 이직하거나 성과가 저하되는 일도 있겠죠. 그렇죠? 즉 작업장에서 인간 행동의 설명을 다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도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기계 접근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인간관계 접근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관계 접근의 형성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이요의 호손 실험이 바로 그 주된 형성 배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 호손 실험이라는 거는 기계적 접근 하에서의 어떠한 내용들을 체크해보기 위한 그런 실험이었어요. 근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인간관계 접근이 나온 거죠. 처음부터 뭐 메이어라는 학자가 인간관계 접근을 상정하고 들어간 실험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네? 그걸 주목하게 되고, 아, 새로운 이제 이론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호송공장 실험은 4가지 실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명 실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전기 조립 시험. 그 다음에 면접 실험. 그 다음에 배전기 전선 실험. 그렇죠? 이 4가지에 대한 거. 그래서 조개, 면배 뭐 이렇게 두 문자 따와서 외우기도 하는데 어쨌든 호송공장 실험은 이제 출제가 100% 됐기 때문에 최근에 뭐 그대로 묻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만큼 뭐 빡빡하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4가지 실험이 있다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각각의 실험의 내용과 실험 결과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읽어보시면서 아, 이러한 실험을 토대로 해서 이게 한 8년 동안 지속된 실험이니까 꽤 오래 했죠.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인간관계 접근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인간관계 접근에서는 직무화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직무에서는 이제 비전문화를 주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비전문화를 달리 말하면 이제 거기에 옆에다가 직무 확대화 필요성. 직무 확대 필요성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문화, 비전문화하는 게 뭐예요? 전문화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야, 너무 쪼개거나 이러면 안 돼. 그럼 뭐예요? 이제 합쳐야죠. 합쳐야겠죠, 이제.
쪼개면 안 되니까. 과거에 막 쪼개놨던 거는 이제 뭐야? 합친다는 건 뭐야? 결국은 확대되는 거잖아. 내가 예전에는 한 가지 일만 하다가 뭐 두세 가지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확대화가 결국은 더 작업의욕이나 이런 걸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물리적 작업 조건에 대한 낮은 평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계 접근에서는 표준화된 작업 조건, 물리적 작업 조건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그거는 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하는 사람의 상태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뭐 환경이 어떻든 성과가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뭐 그런 사례들은 많잖아요. 뭐 환경이 어쨌든 마음 상태에 따라서 뭐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동기부여만 되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뤄내는 사람은 이뤄내고 풍요로운 사람은 마음 상태가 안 되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리적인 게 더 중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 동물로 봤죠. 근데 이제 하나씩 내용을 보면, 자, 심리적 측면을 강조했다. 즉, 작업자의 태도, 작업자의 만족이 오히려 성과나 능률, 이런 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즉, 생산성을 높이고 싶어? 성과를 더 내고 싶어? 야, 그럼 구성원의 심리 상태에 더 신경을 써. 만족을 시켜줘. 동기부여를 시켜줘. 그게 열쇠야.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 옆에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조명 실험이라고 써놓으세요. 조명 실험. 앞에 있는 것 중에서 조명 실험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게 된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왜? 그 조명 실험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조명을 밝게 하면서 생산성을 추적해봤죠. 그러면 조명을 막 밝게 생산성이 올라가. 그럼 낮추면 생산성이 낮춰져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조명을 다시 낮추는데도 생산성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종업원들의 대답이 뭐였어요? 심리 상태에 관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조명의 여하가 아니라 회사가 지금 우리가 대표로 뽑혀서 이 실험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했다. 뭐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죠. 즉 밝기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조명 실험을 통해서 이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동물이란 걸 했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는 계전기 실험이라고 해놓으세요. 계전기 실험. 계전기 실험. 즉, 이거는 말 그대로 뭐 작업 조건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보고도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 구성원들 사이에 즉 여러분들 어느 팀에 속해 있으면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 같이 일할 때랑 아닌 사람이랑 할 때 차이가 나죠. 그런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 사회적 동물이다. 이건 계전기 실험을 통해서 나온 거고 거기 내용을 보시면 작업 집단의 어떤 분위기, 비공식 집단의 어떤 규범, 개별 작업자의 집단에서의 위치 등 사회적 조건에 의해 작업 능률 및 태도가 결정된다. 즉 사회적 조건에 의해 작업 능률 및 태도가 결정이 된다. 거기다 밑줄그어 놓으시면 됩니다. 즉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작업의 능률이나 그 사람의 어떤 일에 임한 태도 등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떤 A팀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팀에서 팀장님도 너무 마음에 들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같이 너무 마음에 들어오면 열심히 일할 마음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팀장 마음에 안 들고 옆에 있는 애는 뭐 싫고 뭐 이러면 그 지옥보다 그 지옥이죠, 그게. 그렇죠? 그런 게 바로 요 사회적 동물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비경제적인 보상을 강조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공식 집단이라고 이제 요거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비공식 집단 옆에는 배전기 실험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배전기 실험. 맨 마지막 실험 중에 하나죠. 요게 이제 비공식 집단에 대한 그 실험의 내용인 건데, 비공식 집단을 중요시 여깁니다. 비공식 집단이라는 게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자, 우리가 조직이 있으면 조직에서 공식 집단 혹은 공식 조직이 있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조직도예요. 조직도. 뭐냐면 조직계에 가면은 뭐예요? 부, 뭐 팀, 혹은 뭐 본부, 뭐 실, 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즉 그 부서, 우리 팀이면 팀, 뭐 본부면 본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바로 공식 집단이고 공식 조직이에요. 뭐 부, 팀, 실,
뭐 이런 식으로 조직도상에 있는 그 집단이 회사의 공식 조직이고 집단인 거죠. 그러면 여기 인간관계 접근에서 뭐예요? 이거 말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비공식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자, 공식 조직으로서 회사 A라는 팀이 있어요. 팀에 한 50명이 있어. 그렇죠? 50명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는 공식 조직이 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안에 50명이 모여 있는 거 가만 보면 뭐예요? 사람들이 원래 모이면 파벌 같은 거 생기죠. 그래서 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뭐 20명 정도가 파벌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학교 혹은 뭐 지연 뭐 이런 걸로 묶여 있어. 얘네들끼리. 그렇죠? 이거는 회사에서는 인정하는 게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네들이 만든 그런 집단인 거잖아. 근데 뭐예요? 이렇게 20명이 모여 있으면 이게 말빨이 세지죠. 그럼 뭐예요? 경우에 따라서 여기 다른 팀에 같은 팀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배정기 실험에서는 그런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야 열심히 일해봤자 돈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까 야 대충 일해. 눈에 튀지 말고 대충 일하자. 왜냐하면 회사는 그렇잖아요. 야 10개를 만들어 뭐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15개를 만들었어. 15개 만들 수 있네? 야 그러면 너네 18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8개 만들었어. 되네? 그럼 너네 20개 만들어. 이렇게 보통 회사가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IMF 때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IMF 이후에 우리가 그 구조조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기업들이 막 사람을 많이 잘라냈단 말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뭐 팀이라고 했을 때 팀이 50명을 구성했는데 이때 이제 이 50명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IMF 때 잘라내고 한 20명으로 시켰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근데도 돌아가. 돌아가네? 그러면서 뭐예요? 사람 더 줄이고 어느 정도까지 되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 관리를 하고 했던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똑같다는 거죠. 이 20명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다른 사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 열심히 일해서 뭐 승진을 하거나 뭐 팀장한테 잘 보이고 싶어. 그래서 혼자 막 튀게 열심히 일해. 그럼 뭐예요? 부르죠. 너만 잘났어? 뭐 이제 이러면서 부르면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너 적당히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 사람 뭐예요? 위축되면은 안 하거나 떠나거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비공식 집단이 회사 내에는 존재하고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비공식적인 조직, 집단에 대한 거를 강조하는 게 인간관계적 접근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공식 집단. 그렇죠? 자, 그러면 인간관계 접근의 그 공헌이랑 판계는 뭐냐? 비판은 뭐냐? 넘어가서 이제 보시면 작업 능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새로운 요인이 있음을 인식시켰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는 종업원의 심리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죠. 새로운 요인이라는 거는 종업원의 심리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과거에는 전혀 신경도 안 썼는데 봤더니 종업원의 어떤 심리적인 측면이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 이제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죠? 비판이 뭐냐면 첫 번째 거 보시면 기업 경영 조직에서 과연 비공식 조직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의문 제기예요. 그렇죠? 즉 뭐냐면 이런 것들은 기업에서 쉽게 파악하기도 어렵고 안다 한들 관리하기도 어려워요. 이게 뭐 대놓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거나 아니면 없거나 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런 비공식적 조직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야, 조직이라는 거는 이거 공식적인 조직이 이게 하나지. 이런 비공식 조직이 과연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고 야, 니네는 너무 이론을 위해서 공식, 비공식 집단으로 도식적인 구분을 하고 있어 라고 비판해요. 도식적인 구분이다. 이런 비공식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렇죠? 관리할 수도 없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게 과연 있느냐 여부도 불분명한데 니네는 그 이론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회사면 공식 조직이 하나인 거지 비공식 조직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느냐 그게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니네는 너무 공식 비공식해서 도식적인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수도 없죠. 그렇죠? 다 어차피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고 사라졌다 없어지는 거고 없는 경우도 더 많고 그렇죠? 결국 공식 조직이 더 중요한 거지. 우리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부팀 실제를 조직 이론에 맞게 우리 회사에 맞게 잘 체계를 만들고 지휘 체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이것까지 어떻게 신경을 쓰느냐 그리고 그게 있느냐조차도 의문이다라는 게 바로 비판의 대표적인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사탕 발림 인사 관리다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슈가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하죠. 입 발린 소리는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인간관계 접근에서는 야 사람의 심리가 중요해, 만족감이 중요해, 뭐 이런 거니까 경영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뭐 돈이나 이런 보상 열심히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할 생각은 안 하고 아이고 수고한다, 아이고 잘하네 이런 것들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결국은 뭐 실제로 뭐 복리후생이나 이런 것들을 더 올려주거나 그것보다는 그냥 뭐 인정하는 뭐 그런 심리적인 거와 관련된 입 발린 소리만 더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 사탕 발림 인사 관리라는 게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야 니네가 뭐 구성원의 만족 심리 상태가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구성원을 만족시킬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인간관계 접근도 뭐예요? 경영학의 하나의 이론이고 경영학의 대전제는 뭐예요? 기업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니네가 결국은 뭐 구성원의 만족이 어떻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것도 뭐예요? 수단인 거지. 그걸 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성과를 더 내겠다는 거지. 그 구성원의 만족 그 자체가 목적인 건 아니지 않느냐. 결국 좋은 소리만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도 사탕발림 인사관리라는 비판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입만 살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뭐 조직에 대한 극히 좁은 시각을 뭐 제시하고 사회적으로 심리적인 측면에만 지나친 집중을 한다. 그래서 뭐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에 대한 지나친 집중, 그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그게 이제 사탕발림 인사관리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풀어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복리후생 늘려주고 돈 더 주고 이런 것 중요한데 자꾸 뭐 심리적인 것만 가지고 더 얘기를 하는 뭐 이런 식의 사탕발림 인사관리 뭐 그런 게 있다. 그리고 하나가 이제 조직 없는 인간에 밑줄 그어 놓으세요. 조직 없는 인간. 그러니까 얘는 뭐 별도로 그 지금 비판이 2개 있잖아요. 3개로 빼도 됩니다. 그 마지막 뭐 3번째 거 해가지고 조직 없는 인간의 천착 이렇게 3번째 걸로 비판해서 상관없어요. 그 정도의 내용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앞에서 우리가 기계적 접근은 뭐였어요? 인간 없는 조직이었잖아. 그렇죠? 얘는 반대예요. 얘는 뭐냐면 조직 없는 인간에 천착한다는 게 조직이라는 게 이런 공식적인 조직이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성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인간관계 접근이 지나치다 보면 뭐예요? 야 이거는 사실 별 중요한 게 아니야. 결국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고 이 비공식 집단이 훨씬 더 중요해. 그러니까 뭐예요? 이 회사의 공식적인 조직은 무시하고 이 안에 있는 사람만 보는 거죠. 야 비공식적 집단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이게 더 영향하니까 야 이거를 더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공식적인 조직이나 그런 조직에 대한 것들보다 이 사람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결국은 이 조직을 운영하는 건데 그건 없고 조직 없는 인간만 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대비되는 거죠. 인간 없는 조직이냐 조직 없는 인간이냐. 그러니까 2개가 완전 대비되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게 전략적 접근이죠. 그렇죠? 전략적 접근. 전략적 인사 관리에 해당하는 내용인 건데 자 보시면 형성 배경은 자원 기반 관점이죠. 그래서 그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이 기업 성과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즉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 1980년대 이후와 이제 그런 경영 환경이 복잡해지고 글로벌화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경영학자들이 가만 이제 여러 기업들의 케이스를 연구하다 보니까 같은 사업을 함에도 뭐예요?
어떤 회사는 잘 되고 어떤 회사는 망하고 뭐 이런 사례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사업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제도 혹은 어떠한 사업을 하느냐를 더 중요시 여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진입 장벽이 높은 사업이야.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뭐 장비 투입도 많이 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래서 그런 데 한테 진입을 하면 거기서는 진입 장벽이 높으니까 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도 어렵고 거기서 우리가 하면 팔기만 하면 다 장사가 잘 될 거야. 그러한 이제 제도적인 세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어떤 사업이냐, 거기에 뭐 사업의 시장 규모는 어떠냐,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한 이제 사업의 하나의 내용에서 파악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분명히 진입 장벽도 높은 사업이고 아무나 못하는 사업인데 같이 하는 사업 회사 중에 어느 회사는 망하고 어느 회사는 잘 된다는 거지.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들을 가만히 연구하다 보니까 그 잘 되는 회사들은 내부 역량, 내부 자원들이 남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뭐냐면 얘네들은 남들과 다르게 뭐예요? 가치 있고 희소하고 모방이 불가능한 이런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서 성공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다른 경쟁사를 눌려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자원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네 가지의 그 기준을 요소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가치가 있는 자원이어야 되고, 그렇죠? 거기 있죠. 해당 기업에 가치가 있는 자원, 밸류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서 가치가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는 자원이라는 얘기예요. 돈을. 가치라는 게 뭐 그 고상한 그런 가치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는 뭐예요? 돈 버는 거죠. 돈 잘 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해당 기업의 가치가 있는 자원이라는 거는 돈 버는데 도움이 되는 자원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경쟁사들이 독특하거나 희소하고 여기다는, 그러니까 레어한 자원이어야 된다는 거야. 희소한 자원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좋잖아요. 남들이 다 가질 수 있는 자원이 의미가 없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것들은 어느 회사가 바로 시작을 하면 처음엔 그 회사 각광받아. 그럼 조금만 지나면 뭐야? 다 따라하죠. 다 따라하면 금방 망하잖아요. 그런 경우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남들이 잘 따라서 할 수 없는 그런 자원,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모방할 수도 없어야 돼요. 모방할 수 없는 자원이어야 돼. 그렇죠? 그게 이제 거기 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조직화가 가능한 자원이어야 된다. 그렇죠? 조직화가 가능한 자원이 된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여기는 뭐 어떻게 불이유, 불이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애초에 처음 시작은 뭐냐면 불이유 혹은 불인이라고 시작하는 게 최초의 시작이에요. 그 밑에 있죠. 불이유 혹은 n으로 쓰면은 불인이라고도 해요. 그게 뭐냐면 나머지는 똑같아요. 가치가 있는 자원이어야 되고 희소해야 되고 모방이 불가능하고, 이유는 뭐냐면 대체가 불가능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거를 뭐 unsubstitutable로 하던가 뭐 non-substitutable로 하는 것에 따라서 불이유로 하기도 하고 불인이라고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요 두 가지는 뭐예요? 대체가 불가능해야 된다. 요 내용으로 처음엔 시작이 됐죠. 처음에 요걸로 이제 얘기가 됐었어요. 그렇죠? 근데 가만 보면 뭐예요? 야, 모방이 불가능한 거나 대체가 불가능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잖아요. 그렇죠? 모방이 불가능한 게 대체가 불가능한 거랑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는 좀 확대해서 어떻게 했냐? 불이 5로 달라진 거예요, 좀.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똑같아. 가치가 있고 희소하고 모방이 불가능하고. 그렇죠? 그리고 5는 조직화가 가능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아무리 좋은 자원이어도 이거를 조직화해서 회사가 관리할 수 있어서 의미가 없잖아요. 야생마 같은 것들이라 그러면 막 랜덤하게 움직이고 그런 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모방이 불가능하고 대체가 불가능한 걸 하나로 합쳐서 그냥 모방이 불가능한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조직화가 가능한 그러한 자원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바꿔서 불이오라는 명칭이 이제 오늘날에 더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책에 따라서는 여전히 불이유나 불인을 쓰는 데도 있어요. 다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다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히스토리적으로는 이렇게 흘러왔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흘러왔던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불이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게 오늘날에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도 나오듯이 뭐예요?
가치가 있는 자원이어야 되고 희소해야 되고 모방할 수 없어야 되고 조직화가 가능한 자원이 있어야 한다는 게 그 자원 기반 이론에서 얘기하는 그 기본적인 브리오 모델 혹은 모형입니다. 이거를 이제 뭐 라이트와 맥만이 인적 자원을 끌고 들어와서 불인 불이유 얘기하는데 뭐 그 예전 거 그대로인 거죠. 그렇죠? 그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일단 불이호 모형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문제에도 이게 불이호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문제에서도 우리가 자원 기반에서 그 내용이 나왔는데 요거를 기억하시고 가만 보면 요 네 가지의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기업들 이제 인적 자원을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돈 버는데 도움이 되죠. 사람 인적 자원은. 그리고 뭐예요? 희소해요. 우수한 인재들은. 그렇죠? 레어하죠. 뛰어난 인재가 뭐 흔하게 빠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뽑으면 어때요? 모방할 수 없죠. 따라할 수 없잖아요. 얘는 얘만인 거지 뭐 복제인가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사람이니까 조직화해서 지원하고 이런 것도 다 문제 없죠. 그러니까 딱 봤더니 뭐예요? 인적 자원이야말로 우수한 인적 자원, 좋은 인적 자원이야말로 뭐예요? 경쟁 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원이구나라는 거를 인식하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이 험난한 경영 환경 속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이야말로 중요한 자원이고 인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패가 결정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인적 자원의 가치가 확 오른 거죠. 옛날에는 인적 자원이라는 거는 그냥 뭐 돈 주고 사람 뽑으면 뽑고 그냥 어떤 지원 업무로서의 그런 이제 서포트하는 업무였는데 인적 자원이야말로 우리 회사의 경쟁 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니까 이 인적 자원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는 걸 인식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오면서 인적 자원 관리 어떤 부서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더 커진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고, 내용은 이제 거기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종업원은 수많은 잠재력이 지닌 자원으로서 기업 경쟁력 입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인식하고 이들을 동기부여 개발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인사부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시킨 패러다임의 역할을 했다. 여기 다 밑줄거 놓으세요, 이거. 이 문장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넣어 두세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인적 자원 관리가 이제 이 정도인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답안을 쓸 때도 우리가 이제 인사관리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답안을 채점해 주시는 분들 다 인사조직 교수님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안 쓸 때도 기업에 있어서 인사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러한 이제 논조로 강하게 여러분들 자신 있게 쓰셔도 됩니다. 쭈뼛쭈뼛 거릴 필요 없이 인사관리야말로 제일 중요하고 안 하면 망한다 기업. 그러니까 이러한 논조로 그냥 자신 있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좀 멋들어지게 풀었으면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경쟁력이 있어 갖고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들을 위해서 동기부여시키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이 좌지우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인사부서는 뭐예요?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시키는 인사정책 패러다임의 역할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보면은 인사부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 뭘 쓰면 좋을까요? 공부하신 분들은 추가를 할 수 있겠죠. 뭐라고 쓰면 좋아요? 뭘 한다면 여기는 그냥 적극적인 역할이라고 하면 되어 있잖아. 그럼 여러분 적극적인 역할은 어떤 역할을 얘기한다고 쓸 수 있죠. 여러분 그 울리의 다중 역할 모델 기억하시죠? 인사부서의 역할 4가지. 그 중에 뭘 쓰면 돼요? 전략적 파트너, 변화 촉진자. 그 부분을 쓰시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그냥 적극적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끝. 이렇게 쓰는 답안보다 적극적으로 전환시켜 전략적 파트너, 변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더 구체화시켜서 찝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죠? 인사부서 역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오는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게 D랑 다 연결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환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럼 뭐냐? 무슨 역할이야? 라고 해서 전략적 파트너와 변화 촉진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더 써주시면은 더 좋은 거죠. 그렇죠? 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드바나의 내용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략적 인사관리 설계 요소, 전략적 접근 이런 것도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뒤에 그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쉬었다 할게요.